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기다리라고. 지금 여기 우리 법사위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무슨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무슨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묻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군사법원에 관련된 뭐 현안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를 묻고 우리 장관님 뭐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당당하게.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고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요거를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때 왜 갑자기 서두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경과가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때가 됐는지 오히려 늦어서 이렇게까지 된 건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고 왜 필요한지 지금 이게 서두르는 건지 오히려 늦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군사보호협정은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약 20여 개 조의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 단계 이후 종말 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나토와 함께 우리가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11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 속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북한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보의 그런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 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 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 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 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 레이더, 뭐 지상 레이더, 공중 레이더 포함해서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것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그런 정보 외에 또 일본 주변국의 그런 정보들이 가미되면 이런 우리의 지국 능력이 높아진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년 내지 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이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여가 저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군사정보를 다루는 그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핵실험 2006년도에 일제 핵실험하고 쭉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이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이제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이 정보 작전 또 한미 핵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9월 달 들어서 쭉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더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맞지도 않잖아. 예, 다음에 조홍천 의원. 예, 장관님. 최순실 씨가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최순실하고 린다 김이 잘 알고 지냈고 고관 처리하고 이제 특히 린다 김의 산타 바바란가 뭐 집에 최순실이 장기간 체류를 한 적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설주의고요. 뭐 지금 뭘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께 묻습니다. 인설정 관련된 뭐 부분에 중요한 발언 제안을 뭐 KFX나 뭐나 해 중요한 그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좀 각 군의 그런 수요 논리 외에 위에서 어떤 압력 같은 게 작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최순실과 린다 김과의 관계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뭐 무슨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밝힐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분밖에 안 되니까. 예. 두 번째 그 군의 그 이 무기 체계 선정 과정은 굉장히 이 다단계로 거쳐도 있고 무슨 지시나 외부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뭐 KFX 같으면은 F-15로 됐다가 35로 되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때 35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건 제가 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인사 관련해서 예. 최순실 씨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물어봅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 예. 아주 뭐 소신 있게 열심히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2013년 10월 말경에 경질이 되고 옷을 전역을 시켰어요. 당시 기무사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군인사에도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외부 입김이 군인사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분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날아갔습니다. 장관님, 장경욱 사령관 경질 이유 압니까? 저는 그 당시에 박해 있었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합니다. 전혀 들으신 것도 없고. 뭐 풍문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어떤 사실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당시 또한 저 김관진 장관께서 굉장히 그 인사에 대해서 뭐 좀 많이 주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군 내부에서 많았던 거 역시 풍문으로 들으셨죠?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선제 타격론이 또 갑자기 나왔었어요, 그때. 언론에. 5차 핵실험 이후에 예. 먼저 선제 타격론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인사의 관여,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군내에서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김관진 장관이 오랫동안 재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더 주지 다른 지금 외부 인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기체계 구입에 있어서 F-35건을 말씀했는데, F-35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텔스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공군에서 요구했는데 60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기재부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군이 그러면 그보다 성능이 낮은 F-15S1에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F-15S2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특히 이제 공군의 예비역들께서 굉장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성능 좋은 무기를 너희가 전투기를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성능을 낮춘 무기를 가져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시 이것이 번복이 되고 그러면 60대는 못 사면 40대를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장관님 좀 짧게 답변해 이렇게 된 주시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용주 의원님. 예, 국민의당 전전여수와 이용주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하필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보보호협정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이야.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특히 군사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국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통수권자,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이거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뒷받침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통치권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이걸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군사 정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는 저희 나라의 일본 위안부 문제도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영토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저희 나라에서는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영토 분쟁이 있는, 즉 영토 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국가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한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 아니겠습니까? 1876년 고종 13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했었던 통상 수교 조약이죠. 그 당시에 말이나 지금의 관점에 보더라도 통상 수교 조약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탈을 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토 분쟁 중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가 다 불식된 당태 이후에 국민들이 일본과는 우리 이제 이런 정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됐다라고 해야 될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토 분쟁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저는 호사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가 양보하거나 주저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약 20여 개 조의 문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 단계 이후 종말 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나토와 함께 우리가 그런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그런 정보 외에 또 일본 주변국의 그런 정보들이 가미되면 이런 우리의 지국 능력이 높아진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년 내지 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이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여가 저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11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 속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북한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보의 그런 운용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 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 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 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 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 레이더, 지상 레이더, 공중 레이더 포함해서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것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기다리라고. 지금 여기 우리 법사위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무슨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무슨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묻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군사법원에 관련된 현안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를 묻고 우리 장관님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당당하게.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고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요거를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때 왜 갑자기 서두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경과가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때가 됐는지 오히려 늦어서 이렇게까지 된 건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고 왜 필요한지 지금 이게 서두르는 건지 오히려 늦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군사보호협정은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의 협조 필요성을 느껴서 89년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핵실험 2006년도에 일제 핵실험하고 쭉 하면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같이 하자고 나와서 2012년도에 추진하다가 국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이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이제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심했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이 정보 작전 또 한미 핵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9월달 들어서
쭉 검토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NSC를 거쳐서 오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더 얻기 위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이것이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맞지도 않잖아.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기다리라고. 지금 여기 우리 법사위인데 우리 저 국방부 장관님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무슨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무슨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묻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군사법원에 관련된 뭐 현안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를 묻고 우리 장관님 뭐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당당하게.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고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요거를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때 왜 갑자기 서두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경과가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때가 됐는지 오히려 늦어서 이렇게까지 된 건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하고 왜 필요한지 지금 이게 서두르는 건지 오히려 늦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것들을 정보의 그런 운영 틀을 좀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 능력은 일본군은 우리보다 병력 수는 3분의 1 정도지만 예산은 1.3배입니다. 정보 능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 수집 위성을 포함해서 감시 레이더, 뭐 지상 레이더, 공중 레이더 포함해서 또 이지스함, 잠수함 이런 것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고가의 수준 높은 그런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는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관건인데 우리가 한미 간에 하는 그런 정보 외에 또 일본 주변국의 그런 정보들이 가미되면 이런 우리의 지국 능력이 높아진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SLBM이 1년 내지 3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초계기와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이 SLBM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여가 저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 군사정보를 다루는 그 요원들이 일본과의 예, 다음에 조홍천 의원. 예, 장관님. 최순실 씨가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최순실하고 린다 김이 잘 알고 지냈고 고관 처리하고 이제 특히 린다 김의 산타 바바란가 뭐 집에 최순실이 장기간 체류를 한 적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설적이고요. 뭐 지금 뭘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께 묻습니다. 인설적 관련된 뭐 부분에 중요한 바로 제안을 뭐 KFX나 뭐나 해 중요한 그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좀 각 군의 그런 수요 논리 외에 위에서 어떤 압력 같은 게 작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최순실과 린다 김과의 관계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뭐 무슨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밝힐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분밖에 안 되니까. 예. 두 번째 그 군의 그 이 무기 체계 선정 과정은 굉장히 이 다단계로 거쳐도 있고 무슨 지시나 외부의 로비에 의해서 겁니다. 그 군사 보호 협정은 체결하는 당사국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약 20여 개 조의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제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기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간 단계 이후 종말 단계의 정보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같이 모아져서 장거리 미사일의 그러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 나라 그리고 나토와 함께 우리가 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우리가 체결 과정에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했고 몽골과도 협의 중에 있고 11나라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한 정보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북한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